K가 전화를 한 건 밤 11시가 지났을 무렵이었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바로 연락을 해줘서 내일이면 갈 수 있다고 전들었어. 나는 내일이라고 되물었는데 K가 내일이 일요일이라고 알려줬지. K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 어느새인가 원원을 보고 나서 5일이나 지나버렸지. 회사는 완전히 잊고 있었고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우리 집까지 와주는 거냐고 물었어. K는 집까지 간다고 말했고 차로 가는 것 같으니 문자로 주소를 남겨달라고 했지. 나는 K도 같이 오길 바랬고 K도 그러기로 했어. 그리고 나에겐 조금 중요한 돈 얘기를 꺼냈어. 혹시 다음에 내도 될까? 라는 뉘앙스로. K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며 말끝을 흐렸지. 나는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었어. 뭐 순서가 엉망이긴 하지만 난 어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날 밤 꿈을 꾸었어. 자고 있는 내 옆에 옛날 흰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정좌로 앉아있었지. 내가 눈치채자 나에게 정중히 절을 하곤 방에서 나갔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 이 꿈이 그 원혼과 관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날 오후에 K한테서 연락이 왔어. 전화를 받고 마중을 나갔지. K와 그 친구 그리고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왔더라고.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 약간 시정자폐 같은 느낌이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어.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어. 분명 본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을 하야시라고 했어. 하야시는 오자마자 T군의 얘기는 그에게서 들었다고 말했고 성가신 일이 생겼다며 너스레를 떨었어. 이제 와서 말하지만 T군은 나야. 아버지가 의아한 얼굴로 말하셨어. 그런데 하야시 씨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하야시 씨는 한심한 말투로 이젠 아마추어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아버지에게 설교를 시작했어. 못 믿으시겠지만 이대로라면 T군이 위험하다고 말했지. 그러니 K가 친구인 T군이 위험하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고 어머니가 물었어. T가 위험하냐고. 하야시 씨는 본인이 이런 경험이 많긴 한데 이렇게 심각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방에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다고 말했지. 아버지는 아직도 못 믿어온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 그리고 물었지. 실례하지만 하야시 씨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야시 씨는 신경이 쓰이냐며 비꼬는 말투로 얘기했어. 갑자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상해 보이긴 할 거라고 말이지. 그래도 제대로 재령하고 근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T군은 정말 끌려가 버릴 거라고 말했어. 엄마는 그저 하야시 씨에게 부탁할 수 있냐고 물었어. 하야시 씨는 맡겨주시기만 하면 무리 없다고 말했지만 말끝을 흐리고선 이런 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어. 단지 뭐랄까 아무리 자신이 재령에 특주를 났다고 해도 위험성이 따르니 좀 쳐주셔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지. 아버지가 중간에 껴서 말을 했어. 혹시 얼마면 되겠냐고. 하야시의 입에서 엄청 큰 금액이 나왔어. 껄렁한 말투로 한 3천만 원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지. 아버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비싸다고 따졌고 하야시 씨는 더 큰 소리로 K가 친구를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시간을 내서 온 거라고 맞받아쳤지. 그리고선 싫다고 하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알아서 하실 거냐고 말을 이어갔지만 결국엔 겨우 3천만 원으로 T를 구한다면 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 게다가 T군은 절에 가도 상대도 안 해줬지 않냐고 말했어. 이 일을 아는 사람조차도 몇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령을 하지 않을 거면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실 거냐고 따져 물었지.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K를 슬며시 보았지만 K도 이건 아닌 듯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 결국 아버지나 엄마도 모르는 분야에 그 이상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마지못해 맡기게 되었지. 하야시는 서둘러 오늘 밤에 재령을 한다고 하더라고. 준비를 한다고 부모님에게 준비해둔 돈도 받아가지고 나가더니
늦은 저녁에야 돌아와서는 초를 켜고 부적 같은 종이를 방 안에 붙이더니 무릎 앞에 수정구슬을 두고는 염주를 짚고 술 같은 걸 잔에 따랐어. 뭔가 그럴싸해 보이더라고. 하야시가 말했어. 티군, 지금부터 테마의식을 할 거니까 이걸로 이제 괜찮을 거야. 아버님 어머님은 죄송합니다만 일단 집에서 나가주세요. 재령 중 혹시 영혼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 부모님은 본의 아니게 밖에 있는 차에서 기다리게 되었어. 날이 저물고 근처가 어두워졌을 무렵 의식은 시작됐어. 하야시는 주문 같은 걸 외면서 일정한 시간마다 술잔에 손가락을 담가 나에게 그 물방울을 날렸어. 나는 반신반의 마음을 숨긴 채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 하야시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의식이 시작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 주문을 외는 소리가 점점 끝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눈을 계속 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라곤 기분 나쁜 분위기야 조금씩 이상해져가는 주문뿐이었어. 처음엔 잘 몰랐지만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아픔이 느껴지더라고. 눈을 뜨지 않은 채 아픔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으니까 주문이 멈추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어. 잘 모르지만 끝나는 방법이 이상했고 끝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무엇보다 목의 아픔은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지. 한계도 느껴지고 무엇인가가 이불 위에 걸터 앉아있는 것 같았어. 하야시가 나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한 게 하나 있거든. 눈을 뜨면 안 돼. 그것만큼은 절대로 해선 안 돼. 알고는 있었지만 눈을 뜨고 말았어. 눈을 뜨자 정말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보네. 하야시는 누워있는 내 오른팔 쪽에 앉아서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 눈을 뜨니까 나와 하야시 사이에 그 귀신이 있었어. 그 귀신이 하야시를 마주보고 정절을 하고 있는 거야.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상반신만 늘어뜨려서 하야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하야시의 얼굴과 그 귀신의 얼굴 사이에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새밖에 없었어. 신기할 정도로 얼굴을 삐딱하게 하고 올빼미처럼 조금씩 얼굴을 움직이면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 소근소근 중얼거리면서 하야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하야시가 외던 주문에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하야시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아래로 떨어뜨린 채로 눈 한번 껌뻑이지도 않고 입을 벌린 채로 침을 늘어뜨리고 있었어. 얼굴에 힘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귀신의 목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순식간에 내 쪽으로 얼굴을 휙 돌리는 거야.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덮고 오로지 나미아미타불을 외우고 있었어.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그 귀신이 올빼미처럼 얼굴을 움직이고 있는 광경이 무심코 떠올랐어. 무서웠어. 너무나도 무서웠어. 덜컹덜컹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 하야시가 나를 두고 도망가는 소리인 것 같았어. 나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저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 부모님이 오셔서야 겨우 불을 켜고 이불을 걷었을 때 몸을 동그랗게 말고 굳어져 있던 내가 많이 아파 보였대. 하야시는 부모님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타 기다리고 있던 K의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다는군. 나중에 K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빨리 출발해 라는 말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대. 해결하기는커녕 더욱더 나빠져버린 나는 3주 뒤에 S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여유 같은 건 남지 않았어. 그 원혼을 또다시 보고 난 지 4일이 지났어. 어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목은 상당히 좋아져서 아직 자국이 남아있긴 해도 체력은 분명 회복되고 있었어. 열도 내렸고 더 이상 몸엔 문제가 없었지. 단지 문제 없다는 건 몸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아침이든 밤이든 무서워 죽겠더라고. 언제 어디서 그 원혼이 또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었어.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밥도 거의 먹지를 못했고 항상 바짝 긴장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 겨우 열흘도 안 됐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던 나에게는 시간이 없었어. 당연히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었으니 회사인 부모님이 연락하셔서 그만두기로 했어.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연락을 했을 땐 상당히 불쾌한 소리를 들으셨나봐. 어쨌든 뭐든지 다 무서워서 빨랫감이라든지 창문에서 보이는 감나무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혹시 그 원혼이 아닐까 혼자 벌벌 떨고 있었어. S 선생님 오기까지는 이제 2주 남짓 남았는데 나에게는 너무 길기만 했어. 이런 날 보고 있기 힘들어진 부모님은 무서워하는 나를 억지로 차에 밀어놓고 어딘가로 향했어. 아버지가 몇 번이나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셨지. 차의 뒷좌석에서 엄마는 내 어깨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줬어. 엄마가 머리를 만져주는 게 몇 년 만인지. 당시에 나는 시간 개념도 없었고 차로 이동하면서 오랜만에 밤을 맞이했거든. 20살도 지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엄마가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됐는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깨어나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떠있고 오랜만에 잘 자서 개운해졌어. 거짓말 안 하고 하루하고도 반나절 잠을 잤대. 아마 그렇게 오래 자는 건 내 생에 2번 다시는 없겠지. 밖을 보니 차는 낯선 경치 속을 달리고 있었어. 조금씩 본 기억이 있는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로의 중앙에 전철에 달리고 있는 걸 보니 차는 나가사키에 도착해 있었던 거야. 이걸 알고 나도 엄청나게 놀랐어. 계속 두려움에 떠는 내 걱정이 비행기나 신칸센을 피해 차로 이동을 해주신 것 같아. 도중에 몇 번 잠시 쉬었다고는 하지만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운전하신 아버지와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쭉 곁에서 지켜준 엄마의 은혜는 내 일생을 다 바쳐도 갚지 못하겠지. 외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나가사키의 야나가와라고 한대. 야나가와에 도착하자 비탈길 아래에 차를 멈추고 부모님 외할머니를 부르러 가셨어. 그 사이 나는 차 안에 혼자가 된 거야. 부모님이 둘 다 가신 건 다리랑 허리가 불편하신 외할머니와 S 선생님의 집에 가지고 갈 짐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내가 괜찮아 갔다 와 라고 말한 걸 보면 정말로 마음을 놓고 있었나 봐. 오랜만에 잘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있는 곳이 도쿄나 사이타마와는 상당히 먼 나가사키였으니 긴장이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차의 뒷좌석에서 다리를 모으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왔어. 지금까지 아팠던 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었어. 목에 손을 댔더니 뭔가 미끄러운 거야. 피가 나온 거였어.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피가 다짜고짜 나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어. 이때 무섭다던가 그것이 근처에 있는 건지 아는 생각보다 아 또야 하는 짜증이 먼저 나더라. 이젠 다 싫어져서 눈물까지 나기 시작했어. 이런 기분 알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간격을 두고 계속 일어나는 게 뭘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잖아. 기분이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정말 미칠 노릇이지. 이때는 조금 기분이 나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어쩌라는 거야 라든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제발 하면서 혼잣말을 투덜투덜 말하면서 울었어. 부모님이 왜 조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패닉 상태가 됐어. 어찌된 일인지 내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여 울고 있으니 아무 일 없을 리가 없지. 뭐라고 하셨더라. 뭐야 왜 그래 뭐라고 말 좀 해봐. 아이고 T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얘를 어쩌면 좋아 등등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말들을 하시던 것 같아. 이때는 무심코 아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 이런 때 설명 같은 거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뭘 어쩌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자신이 나쁜 장난을 해서 귀신에 씌이고 회사도 그만두고 제멋대로 이 지경이 된 거면서 이런 나같이 못된 놈을 위해서 애써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러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나의 왼쪽 뺨을 때리셨어. 엄청나게 아팠어. 우리 아버지는 많이 엄하신 편이라
몇 번인가 훈계를 들은 적은 있어도 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었으니까. 아버지 방침이 아이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고 옛날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으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셨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과해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때부터 왠지 마음이 안정됐어. 너무 놀란 나머지 지금까지의 절망감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 냉정함을 되찾고 모두에게 사과하고 나자 갑자기 마음에 각오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 달리기 시작한 차 안에서 격려해준 조부모님의 말에 감격해서 또 울게 되었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나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